예술가와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가까운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융이 무의식의 심리학과 유형학의 기초를 세우고 그것의 일부를 발표한 이후 분석적 심리학이 민중의 신화나 문학작품 속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 예술과 심리학의 사이가 아주 가까워졌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잘 이해한 사람이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발견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 새롭고 다양한 시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인식에 예술가들이 쉽게 마음을 뺏기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에 대한 심리 분석학에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학문보다 완전히 새로운 이론에 기초한 심리학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었다.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보다는 예술가에게 천재적인 극단주의가 더 쉽게 다가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의학이나 심리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보다 프로이드의 정신세계가 더 폭넓게 토론되고 그 이론이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찻집에서 만나 새롭게 나눌 이야깃거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예술가들 사이에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심리학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는 노력이 급속하게 번져나갔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심리학적 사고가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 이르렀다. 2년 전에 아는 사람이 내게 레오나르드 프랑크의 소설 2권을 추천하면서 그것들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며 동시에 심리학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는 말을 했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는 작품들을 주로 읽고 있다.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수단으로서의 심리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내게는 프로이드, 융, 슈테켈 등의 몇몇 작품들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것들을 열심히 찾아 읽었고, 그것들을 통해 내가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세계를 관찰하며 터득한 생각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의식적인 지식에 속하는 어떤 느낌이나 단상들을 그것들을 통해 잘 정리해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창작 활동과 일상생활의 관찰에 새로운 학문의 결실이 아무 무리 없이 적용되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활용도와 믿음직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 세계에 금방 뿌리를 내린 완벽한 도구가 되어 주었고, 마침내 내가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렇다고 내가 문학,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며 나의 작가로의 삶의 세부적인 질병사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니체가 어떤 심리학적 자각과 섬세한 심리적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고, 억압, 승화, 체념 등의 심리기전과 같은 무의식에 대한 관찰과 초기 지식을 아무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심리학을 다루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쉽고 편한 일이 되기는 하였지만, 예술가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유용한지에 대해 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역사적 지식이 서사시를 짓는데 약간 도움이 되고, 식물학과, 지리학이 자연 환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좋은 심리학이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심리학자들이 심리 분석을 하기 이전의 작품들을 증거나 사례로 내놓는 것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심리 분석으로 밝혀지고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을 작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작가는 분석적 심리학을 역행하는 독특한 사고의 형태를 대변해 주었다. 작가는 몽상가이고 심리 분석가는 그가 꾸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무의식의 부름을 계속 쫓아가며 꿈꾸는 것 말고 작가가 영혼을 다루는 학문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아니, 없을 것 같다. 작가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 영혼의 설렘으로 삶이 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여 내면으로 사고하는 힘을 구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분석해 내는 데에 심리 분석은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그것으로 잠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영혼의 흐름을 느끼며 시를 짓는 것은 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본능적인 일이지 분석학적인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심리 분석의 방법이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분석의 기술을 예술적인 것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지만,
우리 예술가들이 심리 분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심리 분석을 통해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우선 상상과 가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술가들이 자신을 분석해보면 고통받고 있는 나약한 것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며 상상력의 확신을 잃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눈감고 묵인하면서도 겉으로는 누구보다 바르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낯선 목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 분석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그들이 단지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모든 권위적인 기준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심리 분석은 예술가에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하며 분석적 심리학의 자유로운 지적 활동 영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방법이 유용하다는 사실은 심리 분석을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 분석을 심층적으로 경험해보고 직접 피부로 느껴서 심리 분석은 지적인 사진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가능하다. 몇 가지 복합적인 설명을 듣고 삶 속에 숨겨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귀중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심리 분석을 마친 사람이다. 기억과 꿈,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고 심리 분석적 방법을 진지하게 고찰해 본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 세계와 맺어진 내면의 관계라고 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는 더 따뜻하고 보람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의 세계를 오가며 삶을 영위한다. 자신의 밑에 잠겨있는 것을 끌어올리고 무심하게 지나친 꿈에 보이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작업은 윤리적이며 개인적인 양심을 위한 심리 분석 결과와 내적으로 맞닿아 있다. 심리 분석은 무엇보다도 진실을 회피하고 무심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냈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단번에 거부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탐색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심리 분석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점점 고립되는 것 같지만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인습이나 전통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문과 의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는 오랜 관습이 무너진 무대 뒤에 씁쓸한 진실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더 많이 보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세계의 한 부분일지라도 진정으로 체험하고 거기서 전해지는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농부와 유목민, 원숭이와 물고기를 넘어 인간의 근원과 종속, 그리고 희망이 세밀하게 다뤄지는 심리 분석을 한때처럼 진지한 체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학습한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알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들며 두려움, 당혹감, 억압의 고통이 겉으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순수한 의미로서의 삶과 인간성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심리 분석이 주는 교육적이며 자극적인 힘은 그 누구보다 예술가에게 가장 강력하게 적용한다. 그들은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면서도 그것의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특이한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의 작가들 중에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는 프로이드나 그의 제자들이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직관이 아닌 심리 분석의 기술과 방법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독일의 뛰어난 작가 중에는 인간의 정신적 흐름을 설명한 장 파울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산적 힘에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접목시킨 뛰어난 예술가다.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오토 랑크다. 그는 순수한 이상주의자이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지나치게 물도하는 사람 혹은 동사가 부류로 나눌 수는 없고 지적인 성향이 강한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슐러는 자기의 생산력에 대해 불평하는 쾌르너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랑크는 그 편지에서 무의식의 심리학을 일찌감치 발견하였다. 내가 보기에 당신이 하는 불평은
당신이 빚어낸 상상을 이성이 판단하고 요구하며 강요하는 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성이 머리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입구의 문에서 날카롭게 검문하는 것은 영혼의 창의력에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아주 극단적이거나 아주 모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고 어쩌면 특이해 보이는 다른 것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이 다른 것들과 상상이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머리에서는 입구에서 이성이 검문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나중에야 그것에 눈길을 주면 그 사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생각 덩어리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서는 무의식에 대한 지적인 비판의 이상적인 관계가 고전적으로 표현되었다. 무의식적인 것, 통제받지 않은 생각, 꿈. 그것은 머릿속에 유의적인 심리학이 떠오르는 것을 억압하지도 않고 형성되지 않은 무의식의 무한함의 모든 것을 다 내주지도 않았다. 다만 숨어있는 원천에 귀를 쫑긋 기울인 다음 혼돈에서 비판과 선택을 결정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늘 그렇게 창작 활동에 임했다. 심리 분석은 그런 보호의 기전을 충족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